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국회법상 마감 시한인데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둘러싸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권은 의혹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 맞춰졌다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원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과 인도 정부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권은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받은 초청장이라며 오히려 셀프 초청을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인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습니다. 하루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지만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이 이번 프로젝트가 유망하지만 경제성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성 의혹에 대한 의문과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9일 집단 휴진 돌입 여부를 발표합니다. 정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로 자금이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심리를 마무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며 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이 검찰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관심을 끈 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기지사 방북 비용이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부터 중형 선고까지 20개월이 걸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돌연 대북 송금은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중 편지를 내고 사실은 거짓 진술이었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사에서 술자리까지 마련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요구한 검찰 꼬드김에 잠시 넘어갔던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북 비용 송금을 알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혐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판단만큼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 대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한 검찰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이에 보고나 교감이 있었는지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초동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에게 취재진은 이 전 부지사 선고를 어떻게 보는지, 쌍방울에 제공한 돈이 이 대표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휴정기간 법정에 남아 휴대전화를 골똘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이 재개된 뒤에도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의혹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 맞춰졌다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선뜻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회유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닌 1심 판단이 나온 단계란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의혹을 넘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를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특검을 내놓은 속내는 이 대표를 위한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자는 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력 행사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안 잦아들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불씨를 키우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의 신경전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끝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해오던 11명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과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후보 11명을 정해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단독으로 상임위 배분을 마치는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국힘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11개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자로 하며 여야 쟁탈전을 벌이던 상임위들을 모두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계속 힘자랑을 하겠다면서 합의가 불발되면 다수결 원리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오는 10일에도 거듭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통보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을 생각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여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여당목 강제 배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파행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의 없는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을 닫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 된 것 같다며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원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상임위 7개를 배려해주는 척한다며 이는 엄연한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깨고 법사위 등을 노리는 건 사법 리스크 방탄과 국정 장악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180석을 갖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4년 전에도 원구성에 47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눈치조차 보지 않는 거냐며 질타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평균 40여일이나 걸린 것은 원구성에 있어서 상생을 하자는 민주당과 DJ의 유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 구성 강행이 불러올 역풍은 결국 야당 몫이 될 거라며 여론에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이지만 야권의 강력한 압박에 뾰족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만큼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전략으로 한 중앙아 K-실크로드를 추진하고 5개국 정상회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공급망 협력이나 MOU 등 각국과 협력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수주를 돕기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에너지, 광물, 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등 문서 체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도 추진됩니다.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첫 외교 전략으로 핵심 광물이나 공적 개발 원조,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유망하다면서도 경제성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확한 답을 주러 왔다는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동해의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당사자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존의 석유공사가 시추공을 뚫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매장 가능성이 유망한 구조 7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아브레우 고문이 밝힌 제반 요소는 저류층과 덮개암, 기반암, 트랩 4가지로 이를 동해 심해에서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가능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성공률 20%는 높은 수준이라며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한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다만 기존 유정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Frontier basin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has more risk. 추정되는 매장량 규모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편차가 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레우 고문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석유 관련 업계는 인력을 줄이는 추세이며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도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동건 기자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아브레우 고문의 회사 액트지오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레우는 자신의 집이 맞다면서 업무의 특이성을 설명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의 규모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긴 영국 지사도 가정집이라고 밝혔습니다. Which address is also his house. 두 번째 의문은 직원 수가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회사의 업무가 시추가 아니라며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drill wells, we don't shoot seismic lines, we just interpret data. Every company, they have between 3 to 5 people to interpret the data. 또 이 업계에선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3D 자료 등을 왜 여러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액트지오에만 분석 의뢰했는지 의문도 존재합니다. 석유공사는 분석에 앞서 4개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분석을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3년 심해 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터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데 업체에 세워 나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 3,80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나오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통령실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5월 중하순에 산업부에서 동해가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후 발표 전날 산업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드려 발표가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보고한 액트지오사의 신뢰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는 본사가 개인 가정집이고 상주 직원도 거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이런 회사의 보고서뿐이라니 처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일만 유전 발견 가능성이란 희소식에 민주당이 재를 뿌리느라 바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10중 8구 실패라는 말로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돼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그 수사 절차, 관행 이것들을 바꿔야죠. 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던 유튜버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오늘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앞서 나락보관소가 가해자 신상 정보를 잇따라 폭로한 뒤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조선인 강제노역 장소였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하자 일본 내에서 당혹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의 독도 주변 해약 조서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는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며 보류를 권고하면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중히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の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不断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앞서 보류 권고를 받은 6건도 결국 등재가 결정됐다며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혹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もう期待してたんですけど、昨日発表を聞いて残念だ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ずっと期待してますよ。本当に今年こそは絶対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관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선박이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다음 달 발간될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인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일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소속된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조합원들이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집계 결과 직원 12만여 명 중 오늘 연차를 쓴 비율은 지난해 현충일 연휴 때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에 들어서자마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 닥칠 폭염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7월엔 많은 비까지 겹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는 여름 전부터 찾아왔습니다. 4월 중순 서울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으며 단층일에 가장 더운 4월의 봄 날씨를 기록했고 5월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많았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폭염 연구센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올여름 폭염 전망을 내놨습니다. 7월과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평년 수준인 10.2일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밤사이 열대야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서양의 해수면 온도나 여러 가지 엘니뇨 정보 같은 것, 또 전지구 그 기후 예측 모델의 정보들을 이제 다 넣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든 정보입니다. 훈련한 거는 이제 7월, 8월에 대한 폭염 일수입니다.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이다라는.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올 여름은 6월에도 장마 전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소강 상태일 때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 8월에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예년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온난화 경향이 심해져 심한 폭염과 함께 강한 폭우가 겹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폭염하고 호우가 7월에는 혼조하면서 우리가 좀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엘니뇨와 라니냐가 교차하고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올 여름.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중형인데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심지어는 재판 막바지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예. 지금 그 쟁점에 대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유죄를 결론으로 내린 만큼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명백하게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공소장 자체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재판은 어차피 이화영 재판이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일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방북 비용의 핵심 주체가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걸 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성인 없이는 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 해서 거의 벌금과 추징금 합치면 한 6억 원 가깝게 되는 그런 형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재판부가 방북 관련 사례금을 인정했습니다. 사례금이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방북 관련 비용인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례금으로 또 재판부가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사실 이제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안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네. 원래 이제 300만 불이라 그랬는데 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230만 불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뭐 환치기 부분은 뺀다고 어찌됐든 간에 그 방북 사례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거액의 액수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명분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과연 그
본인이 몰랐겠느냐, 아니면 보고가 안 됐겠느냐. 그럼 보고를 안 하고 몰랐다면 진짜 무능한 경기도지사였던 것일 것이고, 예. 만약에 알았다면 이건 분명한 공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한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예. 요번에 판결문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그 재판 막판에 뭐 사실은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식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300만 불, 500만 불의 실체는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판장의 결론이 네. 그 CEO가, 국내 기업의 CEO가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북한에 송금을 하는 형태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겠느냐. 오히려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화영 측의 주장보다 김성태 측의 주장이 신뢰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몇몇 지사들을 같이 동반해서 수행해서 갔는데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실망했다. 지금 주어는 이화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결국은 2018년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을 못했기 때문에 방북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판결문에 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경기부지사가 아니고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가 얼마나 대북 관계에 신경을 썼는지. 그래서 거기 전담 부지사였다는 그렇습니다. 300만 불뿐만이 아니라 왜 500만 불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또 특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만기 칠남으로 유명한 경기도 지사였는데 과연 이걸 몰랐겠는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고 아마 공범관계를 그렇게 공소장에 넣을 정도라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따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제 변호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너무 그 이화영 측에 너무 편을 그 반대쪽에 편을 너무 들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저는 2018년을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9.19 군사 합의도 있었고, 뭐 하노이나 싱가포르의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삼천리라든지 어떤 그 대북 관련된 혹은 뭐 북방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공시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가능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쌍방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공시를 했을 때 대북 관련해서 광산 개발권을 MOU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일정한 시점이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로 이건 보험금이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변호인들이 강하게 뭐 김성태 말하자면 회장이 과연 저 사람이 정당한 CEO인가. 옛날에 뭐 도박장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뭡니까 그 실제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쌍방울의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 두 가지, 결과적으로 방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보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주가 조작의 가능성 혹은 이 보험을 드는 뇌물 형태로 결국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자기 기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봤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건지는 또 다른 부분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때 2018년, 19년 당시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 정상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까지 정상회담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뭐 북한 쪽에 이제 사업을 이제 계속 하려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 그러니까 와중에 지금 이제 만약에 저걸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저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지만 2017년, 2018년 정도에는 주식시장에서 그게 반응이 왔던 주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과연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순수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김성태라는 사람이 아주 정당한 성실한 기업의 CEO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화영 측의 공격 포인트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사업은 그 자체로서는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양쪽의 그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무슨 쌍방울이 공익재단도 아닌데 사업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로 아마 경기도라든지 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활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측면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재판부가 조폭 그 표현은 뭐하지만 양아치라 그랬던가 그런 김성태 말을 믿고 우리 말을 안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폭 양아치 그 회사로부터 법인 카드를 쓴 이화영을 지금 변론을 하면서 더군다나 만약에 300만 불, 500만 불 그게 사실이라면은 심지어는 그 조폭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대리 납부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자신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이화영 씨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다가 완전히 변호사들의 그 주장이 법적 논리에 근거하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레토릭 같다. 우리는 이제 정치를 해봤으니까 그런 느낌까지 받으면서 또 뭐가 연상되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요. 여야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 여당은 사법 리스크 고리로 해서 공세를 높였고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받았는데 이 검찰의 조작 수사 계속 얼마 전에 이제 대북송금 특검법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주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이. 근데 실제로 보면 조작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조작 수사인지 이화영 사건에 대한 조작 정의를 민주당이 내리는 건지 정도로 헷갈릴 정도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송금 사건 특검에 대한 정당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좀 지나친 말하자면 수사다 저런 표현은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난다. 드러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화영 씨 측 변호사 자체가
그런 자기의 어떤 입증을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또 뭐 물론 김성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뭐 가정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화영측 스스로가 조작했다는 뭐 예를 들면 무슨 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봐도 이런 부분은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사실은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이 거의 다 주도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입증을 검찰이 할 수 있을까의 그런 부분은 또 하나 남아 있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옮아졌다 이번에 이화영 재판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를 부인했었다가 작년 6월인가는 이제 보고를 했다고 다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다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술자리 회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도 검찰의 회유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특검법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유를 해가지고 있던 사실을 말하게 했다라는 것인지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하게 했다라는 것인지 그거 자체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유와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하고 또 국정원 보고서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아마 특검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는 그 수사에 그 참여한 검사들을 뭐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300만 불이라는 그 방북 비용 그리고 주체가 올라가는 주체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했는데 과연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전혀 보고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보고를 했다고 두 차례를 말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기억나시죠? 부인이 또 재판정에서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부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를 교체하고 그러니까는 또 이화영 당시 피고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변호사 교체는 내 뜻이 아니라 그러고 거기서 마치 또 뭐 정말 내부에서 엄청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 하다가 변호사가 교체되면서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강요 내지는 회유에 의해서 자기는 그 보고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썼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대해서 재판부도 어떤 말을 하든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또는 편의에 의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준엄하게 지금 꾸짖은 상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1심 선고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회장 쪽의 의견을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김강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마치 정치적 마타도 하듯이 저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재판부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제로 변호사라면 이번 재판은 이화영 스스로의 어떤 그 일관된 취지를 어긋남으로써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일단 뭐 억울하지만 결과에 승복을 하지만 어쨌든 항소를 통해서 지나치게 말하면 김성태만 그 의견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강민 변호사가 다른 뭐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뭐 김성태라는 사람, 아까 우리 정옥이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더 상처를 받은 게 경기도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과 나쁜 집단들을, 그러니까 뭐 정가 조회만 하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렌트카 받고 버카 받고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다가, 이해찬 총리조차도 거기에 행사 참여해서 경기도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와 같은 말하자면 정가자가 하는 그런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민주당의 어떤 명예훼손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화영 지사가 명예를 훼손시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변호사인가,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하고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대표 측 부인에도 검찰이 이 대표 추가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 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또 위증교사, 여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북 송금에 이르기까지 사법 리스크가 훨씬 커졌죠. 이것이 그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무리 정치적으로 방탄을 치고 또 요번에 정말 그 초거대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건 삼권 분립이고요. 여기 지금 김강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이런 그 강렬한 성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치 또 이재명 대표님 보세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거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관련인데요.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시 인도 방문의 단장이었던 도종환 문체부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은 국빈으로,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초청한 인도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의였다.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 도종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은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이제 자청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같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죠. 또 일찍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동안에 좀 말하자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비행기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 그러면 사전에 뭐 타지 말까지 있었다면 뭐 2주, 3주 전에 말하면 도종환 장관 단장으로 해서 문체부 직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그 사람들은 민항기로 가고 따로 돌아오고
또 억지로 이 사람들만 태워가지고 그렇게 네. 가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도종환 장관이 물론 뭐 행사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뭐 아프리카 나라의 부족 행사에 초청하면 다 그렇게 다 가야 됩니까?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4개월 전에 부부가 다 그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곳을 갔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예. 하나는 실제로 거기서 고위급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왔을 때 영부인이 따라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지 영부인만 단독 하는 최고위층으로 얘기했느냐. 예. 실제로 대통령이 못 하실 때 그 나라에서 인도에서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혹은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도종환 장관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영부인이 단장, 뭐 실질적인 형식적인 단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단장은 인도에서 그닥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김영주 의원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특히 이제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네. 봅니다. 네. 타지마할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만약에 부부 동반으로 행사하는데 영부인들이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지금 정상회의 왔는데 네. 대통령께서 2박 3일 있는 동안 영부인 행사로 예를 들어 우리 경주 불국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이 서울에서 행사하는 김에 따라서 불국사 한번 갔다 오고 이게 쉽지 않은 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것을 외교로 볼 거냐 관광으로 볼 거냐 관광적 성격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게 이 삽을 뜨는 행사잖아요. 네. 완공한 행사가 아니고.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또 하나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미 이호 여사 유엔 아동총회 기조연설 그때도 민항기 타고 갔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아무리 뭐 윤건영 의원이 뭐 식비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6천 몇백만 원이라는 돈, 즉 예. 비행기를 빌리는데 한 2억 가까이 돈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네. 영부인이 가심으로 해서 그만큼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뭐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일단은 도 전 장관이 오늘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보니까 별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던 보도자료 별첨 자료 같아요. 그거였고 또 이제 기내식비까지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계속 상세한 내역까지 이제 들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내식비는 이제 좀 해소된 거 아니에요? 나 좀 먹는 거 같고 자꾸 이렇게 막 몇만 원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참 민망한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며칠째 계속되는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주 한국 인도 대사가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이런 상황을 본국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을 좀 폄훼하는 건 아닌데요. 인도라는 나라의 위상은 거기다 비교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가 됐어요. 네. 인도 태평양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쿼드를 하면서 인도를 가장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예. 인도라는 나라가 주는 잠재력이라든지 또 그 인도의 보이스가 과거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셀프 초청을 얘기하잖아요. 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가 대인도의 총리인데 한국에서 초청장 보내라면 보내고 말라 그러면 말라는 정도의 정치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외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거부터 신경이 쓰이는 게 솔직히 사실인데요. 아무튼 뭐 외교를 했는지 외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가지고 그쪽 총리 부인과 오찬도 하고요. 또 총리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란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식비하고요. 그 식비가 주로 이제 큰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초청장을 보면은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그 도 전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그냥 수긍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단지 이제 지금 그 친문계 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 자꾸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그 말씀 하시는데 영부인 외교, 의상 외교 얘기하잖아요. 그 사리를 막 고쳐서 입은 거. 네. 그거는 오바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대로 놔두고 인도 사람들에게 특히 인도 총리 부인이 준 사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 좀 공부가 필요하고요. 예. 영부인 외교라는 것도 만약에 흔하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으나 네. 이희호 영부인 그 다음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사실 얼마나 정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부 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마다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안 할게요. 그렇지만은 논란이 있었어요. 분명 의상과 관련해서도 네. 그랬고 또 뭐 순방 때의 일화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요번에는 보니까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혼란을 일으킬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 네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도정환 장관은 일정표에 있었다 그랬는데 네네. 고민정 의원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현지에서 요청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 혼란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고민정 의원이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너무 논란이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계속 하다가 현지에서 인도 측이 계속 너무 요청을 해서 현지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도 그 당시에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갔던 멤버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잘 현지 그때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리 블라우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서 그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의상 외교를 한 거고 오히려 잘한 일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화면 보실 테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그 나라에서 인도에서 사리가 어떤 형식을 띠느냐. 그러니까 네. 예컨대 인도 사람들은 옷에다가 가위를 댄다든지 또 바느질을 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복을 선물 받았는데 한복을 개조해서 사리처럼 입은 것도 이제 역지사지해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복을 입었는데 예를 들면 갓을 줬는데 양쪽 끈을 없애버리고 뭐 다른 것으로 했다든지 한복 자체에 뭐 지퍼를 달아서 완전히 다르게 했다든지 물론 뭐 그거야 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손을 떠났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리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내가 준 옷을 그러니까 입고 온 건 좋은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입고 다닌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논쟁이 있을 법한 이야기다는 거죠.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의 SNS를 본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는데요. 네,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을 가고 싶어 등 떠밀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부인의 특권 관광 의혹이 불거지자 이젠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는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입니다. 부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줘도 괜찮은가?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를 네, 아마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뜻이겠죠.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 타지마할 가고 싶어.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개인 생각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인도 관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지마할이라는 곳은 다 한 번씩 들렀다 오고 제가 그 일정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타지마할에 있는 공항에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인도의 그 또 정치권에서는 외국의 귀빈이 오면 거기를 들르기를 마치 또 이제 우리 영국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 가면 우리 너무 그 마음속으로 그렇듯이
그리고 순기능도 있었어요. 이게 뭐 정파가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는 건데, 그리고 네. 타지마할이 무슨 뭐 우주여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호응이 잘 안 돼요. 단 이 문 대통령께서 또 그 도정환 장관도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처음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님 문제 제기를 하면 네. 국민들도 궁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좀 이런 혼선과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애초에 단초는 누가 제공했느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어요. 본인 책에다가 첫 영부인 네, 외교라 네, 그러고 네. 또 예. 의상 외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영부인 외교를 했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하고 미셸 오바마가 기억이 나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다음에 국무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대선 잠재적 후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TV에다 대고 직격을 해요. 당신들 나서지 예. 말라고. 왠지 예. 아십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영부인 뽑았어? 어허. 왜 당신들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왜 나서? 어허. 이러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우리보다 네. 훨씬 보장돼 있어서 그럴까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영부인 외교, 의상 외교, 왜냐하면 이 살이라는 건 종교적 의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이제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양쪽에서 서로 편 먹어가지고 이걸 할 게 아니라 사리를 고친 건 잘못된 건 맞아요. 네. 예. 요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잘 이제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국회 원내 상황인데요. 이제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협상은커녕 지금 만나지도 못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은 못 지키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오늘 밤 네. 자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예. 네. 뭐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네. 아마 이제 21대 국회만큼의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들도 훨씬 더 민주당 구성원들이 강경해졌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1472로 하는 데 있어서 21대 국회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걸렸다면 아예 뭐 며칠 사이에 그렇게 완전히 뭐 모든 상임위원장을 물론 뭐 18개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3개 핵심적인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 아마 힘의 논리대로 1472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중에 11개 상임위원회 이제 후보 명단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 네. 정청래, 사선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담당을 하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단은. 네. 아주 그냥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 건가 싶은 그런 지금 명단만 봐도 구성인데요. 네. 참 여당으로서도 참 갑갑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데 원래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운영위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을 아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나선 것이고, 법사위는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내세운 3개의 특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재판과 관련한 특검법. 그런 거를 프로세스를 빨리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역풍이 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면서 자기네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네 대표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탄을 하기 위한 목표라는 의심이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더군다나 과기방송통신위원장은 재선의 최민희 의원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민주당에 이 지금 과방이 들어가려고 하는 3선 4선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여당의 지금 대응은요. 너무 수세적이고 수동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뭘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의는 지금 여당의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각각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다라면서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리를 또 강조했는데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합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원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이콧 선언을 했고요. 이 대표는 다수결 원리로 여당을 압박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할 가능성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본회의 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운영이만큼은 달라. 혹은 법사위를 뭐 지난번 정도에 있어서라도 말하자면 나누어 하자. 다음 2년 뒤에는 우리가 갖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그 차선책이라도 강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타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타협의 가치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법사위 운영이 뭐 과방위 즉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만큼이라도 뭐 여당에 준다든지 뭐 법사위는 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되 과방위는 뭐 여당이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대안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말하자면 그 토론은 아마 합의를 해도 자기 당에 돌아와서 당에서 거부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21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합의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내가 그러면은 큰 맘 먹고 양보하겠다 그러고 과방위 정도를 이렇게 그러려고 하나.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중도 확장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뭐 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종부세도 좀 조정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도 내가 당대표로서 큰 인품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원래 국민의힘 거예요, 운영위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타협을 해결책으로. 한 번쯤 할까 아니면은 그냥 밀어붙일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하고 얘기가 안 되면은 적어도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방송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이고 이 위원장으로 지금 민주당이 뽑아놓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해가면서 호소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안 해. 여론전이라도 해야 된다. 제일 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비 받으면서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성의하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과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높은 총파업 투표율과 또 의대 교수들의 동참에 힘입어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9일 투쟁 여부와 또 방식을 확정을 하는데 의사들의 대규모 총파업과 대형 병원의 휴진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위한 막판 결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와 시점, 방식을 확정합니다. 이 자리에 의학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까지 참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에서도 절반이 넘는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동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이미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장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 대한 사직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적어도 전공의 30%는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이틀간 복귀한 전공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서륙은 대책 아니냐는 역풍도 불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의사총 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즉각 휴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레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회견에는 특히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서울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등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창사 이래 첫 연차 파업까지 빚어졌습니다. 정확한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우려됐던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예고했던 대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연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한 겁니다. 일단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했고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총파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쭉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다만 노조는 연차 파업 참여 인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2만 8천여 명, 전체 직원의 22%에 달하는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징검다리 휴일 때보다도 연차 사용자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이뤄진 건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회장이 31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빼고 모든 걸 받고 인류가 되어야 한다며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고 이전 회장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HBM과 파운드리 등 1위에 뒤처진 반도체 분야는 물론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회사 내 노사 갈등까지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행은 없이 미국 출장길에 나서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대표와 만나는 등 주요 AI, IT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며 직원들을 직접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산적한 과제 속에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까지 닥친 삼성전자.
안팎의 문제를 모두 풀어내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의 리더십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00일 동안 발작성 기침이 이어진다는 100일의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일에는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인 보르데텔라균 탓에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100일의 주요 증상은 발작성 기침, 즉 심한 기침인데요.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비말로 균을 옮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에선 환자 한 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시키는 강한 전파력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 환자 대부분이 7살에서 19살 사이의 소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100일의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집계된 100일의 환자 수는 1,365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또 100일애가 유행했던 2018년과 비교를 해봐도 6배 넘게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는 980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이때 환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100일의 환자가 늘어난 이유를 코로나 기간 유행이 없었고 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또 해외 교류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일의 환자가 증가한 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미국에선 지난해보다 2.8배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필리핀에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2,500여 명이 진단을 받고 9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100일애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난 4월 관련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선 10년 동안 100일의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기관지 폐렴이나 뇌 손상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 보니 유일한 예방법인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100일에는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후 2, 4, 6개월에 3번의 접종을 포함해 추가로 3번, 그러니까 모두 6번의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성인들도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또 100일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교나 등원을 중지하고 의사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도 100일의 유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데이터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 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안 장관에게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의 유망성과 시추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직접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의 사의를 표하면서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지난달 28일 이후 엿새 만에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1.23% 오른 2,722.67로 마감했습니다.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대표 기자회견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12.5% 급락하는 등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나선 지 하루 만인데
IMF는 유럽의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만 미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6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23개월 만에 방향 전환입니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Based on our updated assessment of the inflation outlook, the dynamics of underlying inflation and the strength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it is now appropriate to moderate the degree of monetary policy restriction. 독일 등 유로존 곳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낮춘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러나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inflation returns to our 2% medium-term target in a timely manner. We will keep policy rates sufficiently restrictive for as long as necessary to achieve that aim.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캐나다가 금리를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럽중앙은행의 6월 금리 인하를 권고해왔다며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expect that the Fed should be cautious. We recommend a cautious and data-dependent approach in deciding policy in the coming months. IMF는 미국 경제가 긴축 통화 정책과 경제 충격에도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며 올해는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세계 3위 경제권인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 세계적 금리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타이완을 찾아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와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 등 타이완 IT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인류에 도움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첫 공식 해외 출장으로 AI 리더십 확보에 나서며 그룹 경영에 매진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건데 이른바 원조 친명이 강성 친명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원권 강화 논의의 핵심은 그간 의원들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 의견도 반영할지 여부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첫 대선 출마 때부터 함께한 7윤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길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초선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강성 친명이나 신명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레드팀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당 안에서 이제 당원 당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당원 당규가 바뀌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반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 발생한 당원들의 대거 탈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도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권 확대를 위한 토론을 6월 5일 진행을 했었고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함께 논의되던 대선 출마 시 대표직 사퇴 시한 규정을 더는 다루지 말자는 제안까지 하면서 당원권 논의에만 집중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대권 행보 자체엔 대부분 동의하지만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자는 데엔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갈등을 더 부추기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론 수렴을 마치는 대로 당원 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원조 친명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막판까지 이 대표의 고심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당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이른바 2인 체제 등으로 변경할지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상교 특위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급조된 특위가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게 적합한지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오는 10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당심, 민심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는 8대2와 7대3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도에서 초청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 스스로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호화 기내식 논란에는 실제 기내식 비용 가운데 음식값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에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핵심은 인도 정부의 초청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김 여사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 떠밀려 간 것이라고 강변을 하더니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품격을 지키라는 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입니다. 2018년 9월 인도 측은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도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10월 26일 모디 총리 명의 초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오게 됩니다. 문체부 장관 초청에서 영부인 초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을 가고 싶어 등 떠밀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모든 인구가 독려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나라 영공을 반세기 넘게 지킨 전투기 F-4 팬텀이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공군력을 단숨에 압도하며 한때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팬텀의 퇴역식 함께 보시죠. 조용성 기자입니다.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하기 바라. 팬텀 제로원 출격! 활주로를 따라 달리던 전투기가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정글 무늬로 도색한 전투기도 뒤따릅니다. 55년간 영공을 지켜온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의 마지막 비행 모습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2.4, 최대 무장 탑재량은 7.3톤으로 1969년 도입 당시 최첨단 전투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리 공군은 팬텀 전투기 전후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팬텀 도입과 함께 소련제 미그기로 무장한 북한의 뒤졌던 공군력을 일거에 뒤집은 겁니다. 뛰어난 비행 성능과 막강한 무장 탑재량 덕분에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폭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연장됐지만 2000년 이후 추락사고가 잇따랐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역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국토 고별 비행에도 나서며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팬텀의 임무는 비록 종료되었지만 팬텀 전사했던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팬텀 전투기가 공군의 주력으로 영공을 지키는 동안 우리 공군 전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KF-16과 F-15K가 주력 전투기로 이어받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도입됐습니다. 팬텀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그 빈자리를 이어받게 돼 55년간 이어졌던 영공수호 정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저녁에 최전방인 경기도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 사단장이 부하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단장은 오물풍선이 날아들어온 지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술에 취한 상태로 통제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합참은 미리 바람 방향 등을 근거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던 만큼 육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최대 나흘 동안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집니다. 역대 최다인 1,342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올해 키워드로는 공정과 과학이 꼽힙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대입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최대 3번의 검문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커닝이나 문제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 반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시험 중엔 통신 전파를 끊고 EMP 무기까지 동원될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턴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CCTV가 고사장에 설치돼 부정 행위를 감독합니다. 所有的高考考场内安装了视频智能巡查系统，这样可以实时智能抓拍疑似的违纪作弊行为。 바이두의 어니봇을 비롯한 AI 수험생들이 장문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단위 장문 시제로 최근 달 뒷면 탐사와 같은 과학 문항들이 출제됐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선택 과목의 비중을 높인 시험 방식을 도입한 성도 7곳 늘었습니다. 学生的话呢，可以根据就是自己的这个喜好爱好选择他考试的科目。对高校来说呢，可以按照我的办学定位和人才培养的需求。 올해 응시자 수는 1,342만 명으로 2018년 이후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입시 제도가 공정한 인재 선발과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란 논평을 냈습니다. 이어 반도체, AI 등 미국의 견제를 받는 첨단 기술 분야 인재 발굴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과 빈부격차에 좌절한 청년들에게 공정 경쟁의 기회를 강조하고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러가 정상회담 시기를 9월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앞선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북한에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려 이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YTN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소방감찰조사관 2명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상당수 조사 기록이 누락된 정황을 잡고 봐주기 감찰을 미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YTN의 전북 진안 소방서장 관용차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보도 이후 전북 소방본부가 소방서장급 간부 전체를 소집해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김병철 전 진안 소방서장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압수수색에서 당시 조사 문건들을 확보한 경찰은 봐주기 감찰 정황을 잡았습니다. 취재 결과 강제 수사 후 감찰팀장 등 조사관 총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사관들은 김 서장 비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주변 소방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서장의 비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해당자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배임 횡령액이 288만 원으로 추산됐지만 김 서장이 횡령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감찰 부서가 고발 대상 사건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는 소방노조가 조직의 자성을 촉구하며 대신 고발한 뒤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피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경찰은 조만간 입건한 소방조사관들을 불러 봐주기 감찰 의혹을 둘러싼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상입니다.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입주민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해당 주민 A씨는 오늘 사과문을 통해 우길기를 단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나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 더딘 상태여서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이래도 비만 오면 사람 잠 못 자잖아요 지금. 벽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요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기 용인갑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재산 증가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흥업소에 접객권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자 사이 흉기 난동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A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40대 남성 한 명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영업 근절 집회를 열려고 하자 김 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대전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25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반러시아 연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위협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 처절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노르망디 해안. 당시 작전 개시를 말하는 D-Day 80주년 기념식은 잔잔해진 노르망디 바다를 바라보며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2차 대전 때 독일 침공에 빗대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을 지배에 집착하는 폭군으로 묘사하며 동맹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we to do that, it means we'd be forgetting what happened here in these hallowed beaches. Make no mistake, we will not bow down. We will not forge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 기념식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고마움도 표시했습니다. Merci. Merci au peuple ukrainien, à sa bravoure, à son goût de la liberté. Nous sommes là et nous ne faiblirons pas.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서 써도 된다고 허용했지만 그게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공격하란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300km 안까지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나 크렘린궁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망디에서 동맹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건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은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 측에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레바논에서 국지전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기조에 반대하며 이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측의 레바논에서 벌이는 국지전이나 소규모 지역 전쟁은 확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 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 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간헐적 단식법으로 유명한 영국 의학 박사이자 방송인인 마이클 모슬리가 그리스 시미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실종됐습니다. 모슬리는 현지 시각 5일 오후 1시 30분쯤 시미섬의 세인트 니콜라스 해변을 따라 하이킹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클레어 베일리 박사가 6일 오전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이 마이클 모슬리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됐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대회 우승자이며 세계 최강자로 평가받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전설의 전당 헌액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우승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현존 최강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설의 전당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세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가 올해 발족한 것입니다. 기념식에 참가한 페이커 선수는 토크쇼를 통해 꾸준히 정상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팬들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팬분들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 팬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페이커 신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패배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해 도전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대임에도 되게 더 크고 어른 같은 모습이 되게 좀 존경할 만하다. 페이커 화이팅! 17살에 데뷔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년 이상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많이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업적들을 뒤로 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 페이커. 연말에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2연속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했는데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그냥 계속 뭐 울고불고하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더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7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번 주말 미뤄뒀던 국가대표 은퇴식을 치릅니다. 김연경은 내일 오후 2시 잠실체육관에서 과거 올림픽 무대를 함께 누볐던 김수지와 양효진, 황현주 등 대표팀 선후배와 팀을 나눠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고 이어 공식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두 차례나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끈 김연경은 도쿄올림픽 이후 태극마크를 반납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은퇴식은 열지 못했으며 국가대표와는 별개로 흥국생명에서 선수 생활을 1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디어데이에 나온 김연경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눈물이 좀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또 은퇴라는 좀 단어를 또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살짝의 조금 좀 뭔가의 좀 묵직함이 좀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제가 좀 원래 MBTI가 T인데 좀 약간 F로 좀 변하는 느낌이 돼서 그러니까 눈치 없이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야구 NC가 창단 사령탑인 한화 김경문 감독의 900승을 막아내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KT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거침없는 3연승. 새 사령탑의 안방 신고식을 보려는 한화 팬들로 대전구장은 올해 22번째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2회 최인호의 우중간 3루타로 먼저 점수를 뽑았고 장진혁의 방망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나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NC는 4회 권희동의 역전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고 5회와 7회 데이비슨의 연타석 홈런까지 곁들이며 지긋지긋한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이 올 시즌 3번째로 직접 관람에 나섰지만 김경문 감독은 초대 사령탑을 맡았던 NC에 막혀 통산 900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LG는 짜릿한 역전승으로 3연승을 챙겼습니다. 고졸 신인 KT 선발 6,000명에게 꽁꽁 틀어막혔던 LG 타선. 하지만 7회 홍창기와 문성주, 김현수와 오스틴이 4타자 연속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문보경이 2점 아치까지 그리면서 LG는 7회에만 6점을 뽑았습니다. 선발 켈리가 흔들렸지만 주장 김현수가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앞장섰습니다. 키움은 삼성을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예능 최강약으로 얼굴을 알린 원성준이 1군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역전 3런 홈런을 때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수현 캐스터, 주말인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 쌀락,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60mm가 되겠고 중부지방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휴일인 모레는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시원한 음식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쫙 들이키면 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메밀국수가 먹고 싶네요. 아, 메밀국수 좋죠. 뭐 시원한 국물도 국물이지만 메밀 자체가 찬 성질의 음식이라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쵸. 또 제가 알아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질병과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더워지는 여름 메밀 드시면서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